전쟁이 이제 장기화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러시아 이미지는 좀 나빠지겠죠.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뭐 반격 시도를 해보겠죠. 어쨌든 성공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의 관계는 세상에서 지금 제일 좋은 관계다.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승리를 우크라이나 국가화가 보존되기만 해도 승리한 거다. 어쨌든 트럼프의 태도 변화가 러시아의 환멸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될 거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발언인 거죠. 표면적으로는 적어도. 네. 그럼 러시아 쪽에서도 뭐 종이 호랑이라고 그러고 무시하니까 분명히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일단은 푸틴이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뭐 이제 협상에서 뭐 빠진다고 하니까 이제 저 사람 나랑 관련 없는 사람 뭐 포기하고 전쟁에만 집중할지 아니면 뭐 협상하자고 할지, 이제 러시아의 대응은 좀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는 여기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러시아하고 그 미국하고 이 사이의 거래는 우리가 아는 거 말고 비밀리 하는 게 너무 많을 거거든요. 보세요. 전쟁판에 있는데 유럽하고 젤렌스키는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죽고 여기 경제적으로도 망가지고 지금 유럽은 난리거든요. 우크라이나 거의 멸망지경에 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하고 미국이 좋다고 짝짝이 박수치고 이렇게 가면 이게 원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 밑에서 많은 거래가 있어도 겉으로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 관계가 좋을 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짐이 있거든요. 8.15 회담하고 나서 지금까지 뭐 별 게 없어가지고 식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지금 이걸 액면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가 돌았었다고 이야기하는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추정한 걸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의 관계는 세상에서 지금 제일 좋은 관계다. 미국 입장에서도.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보면은 조금 설명이 더 잘 될 겁니다. 지금 러우전이라는 것은 3년 반 동안 국제 정세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건데 러시아인들이 트럼프의 평화 이니셔티브를 포기했는가? 트럼프가 평화롭게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속았다 생각하겠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일본 국민들은 뉴스만 보고 하니까 러시아의 지도부 반응을 봐야 되잖아요. 네. 지도부가 뭐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관점에서 이제 트럼프의 역할과 사회적 태도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변화를 분석해야 되는. 초기에는 일단 열광했어요. 알래스카 회담을 할 때는 러시아 전체가 희망이 시작됐죠. 그러다가 러시아가 이제 그 돌파구를 기대했지만은 별로 안 나오고 뭐 처음에 악수하고 레드카펫에서 열광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새로운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론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트럼프를 평화 중재자로 일단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서구의 제재 속에서 미국이 그래도 돌아오는구나 해서 갈망을 했는데 지금 좀 환멸을 느끼죠. 이건 대중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중들은. 이게 대중들은 일단 형식 중심의 이제 서구적 접근으로 보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러시아가 뭐 사개주 그리고 미스크 플러스 이런 것들을 조건을 내 그러는데 서구 반응은 젤렌스키 푸틴 회의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내용 무시하는 데다가 미디어가 계속 푸틴을 협상 테이블 오라는 어리석은 논점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하니까 이제 언론을 보는 사람 답답하겠죠. 그리고 러시아는 푸틴이 협상 준비되어 있다고 보지만 서구는 실질적으로 논의를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왕따 비슷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멸은 트럼프가 적대적 메시지를 일단 붙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 무기를 뭐 사라 그러고 러시아 석유를 사지 마라 그러고 거래국을 처벌하라 그러고 이런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분명히 러시아 경제를 훼손하는 시도고 그러니까 이 평화 협상이 이제 약화되겠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적대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대중들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트럼프의 경제 압박은 이제 러시아의 생존 위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로 잘 버티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죠. 세 번째는 이제 유럽의 적대국인 우크라이나 점령을 유럽이 이제 점령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평화유지군 명목에 원정군을 파견한다 그러지만 이건 사실 실제로 점령이라 볼 수 있어요. 이게 2차 대전 때 루마니아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접경에 있죠. 루마니아는 나치하고 같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 루마니아군이 오데사를 주둔했는데
이걸 이제 러시아 사람들, 그때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 사람들은 되게 안 좋게 생각했죠. 유럽의 평화 유지군도 2차 대전 때 루마니아 군이 오데사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러시아 반응이 이제 총참모부 지도에 오데사, 하르키프 이런 걸 이제 포함한 걸 제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극해가지고 러시아의 강경화를 좀 유도한다 이런 측면도 또 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루마니아가 2차 대전 때 오데사를 점령한 겁니다. 여기 41년부터 44년까지 오데사항을 여기죠. 여기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게르시모프 참모총장 사진에 이게 우크라이나 지도가 이렇게 걸린 게 노출이 됐었어요. 네. 한 달쯤 전인가. 그래가 전부 다 이거 가지고 그때 뒤집어졌는데 요걸 지도를 자세히 확대해 보면 여기가 오데사거든요. 빨간 동그라미 있는 데가. 여기를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해놨죠. 이게 이제 러시아 땅인 것처럼 했어요. 여기 우크라이나. 그래서 러시아는 이렇게 영토를 차지할 것 같다는 암시를 줬죠. 아무 말도 안 해서 지도만 딱 이야기하고. 저기 다 의도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특히 이제 이게 평화유지군 이야기를 하니까 루마니아 생각이 나는 거죠. 루마니아가 중요한 오데사를 점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거는 그래 이 지도는 고도의 심리전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에 대한 불신이 있죠. 그래서 뭐 발언과 도발 이건 젤렌스키는 신뢰가 거의 상실된 상태고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승리를 우크라이나 국가화가 보존되기만 해도 승리한 거다. 멸망만 당하면 승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영토 손실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최근에 또 폴란드, 루마니아 드론 침투 이것들은 다 러시아에서는 젤렌스키가 세팅한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장된 드론 같으면 드론들로 끝까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드론은 배터리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연료를 쓰는. 그 연료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러시아에서 그걸 보내려면 벨라루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려면 어려운데 어쨌든 대부분 세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젤렌스키 정권 신뢰가 불가하기 때문에 제거 필요성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젤렌스키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나토 개입을 유도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얘는 협상을 지금 할 생각이 없다. 젤렌스키는. 그걸 생각을 강화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러시아 사회가 이제 보다 좀 강경화돼 있다. 그래서 러시아에 특히 정치하는 사람 말고 군대하고 사회 애국주의 이런 그룹들이 좀 많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푸틴이 압력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군대가 지금 100만 명이 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장교들이 되게 많겠죠. 그 안에 이제 애국적 장교들이 있을 거고 만약에 정치가 기대에 미달되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장기 집권한다 해서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푸틴도 기대를 충족 못 시키면 러시아에서 위협받을 수 있다 자리가. 그러니까 잘하니까 지금 80% 지지를 받는 거죠.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대를 당연히 질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30만 명, 아까 사상자가 30만 명 정도 됐잖아요. 그쵸. 거기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게 타협하는 걸 안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노보로시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키예프를 요구할 거다. 그래서 이게 다 푸틴한테 압력을 들어옵니다. 푸틴한테는 양보 여지가 축소됐기 때문에 군사 승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거나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겠다 하면 그때 받아주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전쟁이 되게 피곤하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할 만한데도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승리 요구 강하기 때문에 푸틴이 정책 선택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지한 것을 러시아가 이제 반발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종이 호랑이에 비유하니까 크렘린의 페스코프 대변인이 이야기하기로는 우리는 곰인데 종이 곰이라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그럽게 대응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크렘린은 지금 전쟁에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핵위협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나토가 아무리 덤벼도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덤빌 수 없는 거죠. 미국이 빠지는 이상은 이제 나토가 전쟁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거든요. 나토가 전쟁이 들어오면 이제 확전이 되기 때문에 상황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에 핵을 쓰겠다든지 이런 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움찔움찔 해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죠. 여론의 평화협상을 지지하지만은 어쨌든 뭐 의견이 좀 갈립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태도 변화가 러시아의 환멸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될 거다. 제가 이게 협상보다 종전이 빠를 거라고 계속 이야기한 것은 협상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지금 그 8달 전에 한 말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부터 협상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드린 말씀이고요. 그게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시간도 끌고 했지만은 사실은 뭐 서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젤렌스키 정권을 제거하면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젤렌스키가 자기 네오나치가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반대 세력을 다 없앴기 때문에 자기끼리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 정권이 제거가 안 되거든요. 젤렌스키는 공식 대통령도 아니에요. 젤렌스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비상계엄을 이유로 대통령을 선거를 못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 법률로 이렇게 막아난 거거든요. 그 자체가 불법이죠. 그럼 탄핵 사유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헌법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니까 젤렌스키 임기가 끝나는 순간에 국가와 원수가 누가 되냐면 국회의장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표죠.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젤렌스키가 대표를 하고 있죠. 모두 젤렌스키하고 만나고 하니까 권력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정확하게 젤렌스키가 볼 수 없다는 것은 현실적인 지도자지만은 법적인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을 해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의로 해놓은 게 아닌가, 그 협상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전혀 협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요행수를 바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적으로는 러시아 선택이나 이런 게 글로벌리 영향을 미치고 러시아는 뭐 트럼프가 포기했기 때문에 군사 승리를 추구하고 나중에 그 나토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복잡한 상황이 오면 중국과 동맹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거예요. 그래서 나토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작은 나라들은 자기 정치적인 위기 모면하려고 하지만 이게 세계대전이 되는 것은 그냥 쉽게 될 수 있거든요. 잠깐만 상황 관리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토 분열도 위험하고 그리고 에너지 시장도 불안하고 전쟁이 확전되는 에스컬레이션 우려도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는 뭐 휴전 이런 소리 안 나오고 계속 전쟁을 할 거니까 이제 사상자가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고 지금 평화라는 것이 실질적인 양보 없이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평화안을 낸 적이 없어요. 평화안 낸 적이 없고 그냥 러시아가 물러나라. 크림까지 다 반란하고 물러나면 그때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막 러시아가 요구를 했잖아요. 뭐 도네츠크 4개 주 내놔라. 아, 그거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2024년 6월 10일 날 요구한 게 준 포틴 라인이라고 6월 14일 요구한 게 4개 주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젤렌스키가 포기를 못하는 것은 요구사항이 불합리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들어주면 자기네들이 위험하니까 못하는 거죠. 거기 다 러시아계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디 가서 러시아에 있어도 누구도 우크라이나 사람인지 몰라요. 다 러시아 사람이고. 그리고 뭐 옛날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어 방언이거든요. 그 이야기하면은 야, 그 도시에 와서 그런 촌스러운 이야기 하냐, 저 시골에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싸우니까 싸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러시아 사람들이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협상을 저희는 사실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은 몇 달 동안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와 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 몇 개 주를 포기하고 그 대신 이거를 줘라, 러시아 너네가 양보라 이런 제안 자체를 우크라이나나 유럽은 러시아한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미국을 포함해서. 러시아는 분명하게 있었어요. 이스탄불 커뮤니케 플러스라 해가지고 그 러시아가 왜 저 영토를 요구했는가 하니까 2022년 9월 달에 저걸 그 4개 주를 이제 자기 영토로 그때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에 하겠다가 넣었어요. 그 이유가 그 전에 2022년 4월 15일 날 맺은 이스탄불 커뮤니케 내용을 보시면 그게 인터넷에 다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뭐라 해놨는 거니까 그때도 돈바스의 자치만 요구했어요. 그 러시아가 가져겠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돈바스의 자치만 요구해서 러시아계 사람들이 그 언어와
러시아 정교를 좀 믿게 해주고 그 인종차별을 하지 말고 인종학살하지 마라. 그것이 이제 요구 조건이었어요. 그 요구 조건이었는데 그걸 안 지키니까 전쟁을 했죠. 그래 전쟁과 협상을 하다가도 이제 계속 이제 전쟁이 갔죠. 이스탄불 커뮤니케를까지 만들어 그게 사실상 거의 한 7, 80% 이상 된 거예요. 대부분 됐는데 이제 보리스 존슨이 와가 맞고 그걸 또 젤렌스키가 받아줌으로써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러시아의 선택은 뭔가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 요구해가지고 주민의 그 러시아계 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점령의 나라를 직접 통치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직접 통치하면 러시아에 부담이 있어요. 그 사람들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당장 연금 수급자들만 늘어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동족이라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뭐 인종적이라기보다 그게 문화적인 에스닉이라 그래요. 그 타타르족도 있고 여러 사람들 있지만은 러시아어를 하고 러시아 정교를 믿으면 러시아인으로 하죠. 러시아도 미국만큼 다인종 국가거든요. 그런 걸 이제 2022년 9월에 했기 때문에 그거 내 나라를 이제 러시아로 이제 병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그런 상태로 그것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꾸 서방에서 이제 나토를 자꾸 동진하니까 그 문제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네오나치들이 이제 잔악행위를 하니까 그걸 요구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평화안을 가져오면 러시아는 협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평화안 자체를 안 내니까 EU의 외무장관인 카야 칼라스가 푸틴을 안 만나줘요. 범죄자니까. 협상에 사실은 협의 자체가 없었다. 예, 사실상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그럼 끝으로 교수님 유럽이 그러면 뭐 러시아 참전해서 이길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요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마지막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게 쭉 살펴봤을 때 전쟁은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유리하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발을 빼려고 하고 있고 유럽은 참전 군사를 직접 보내서 러우전에 참전을 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럼 이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불확실한데 일단 협상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쟁이 이제 장기화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러시아 이미지는 좀 나빠지겠죠. 어쨌든 크렘린 반응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 말은 처음부터 예상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로 비유한 것에 대해서 뭐 반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웃으면서 러시아는 곰인데 호랑이 비유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종이 곰이라는 이야기인데 종이 곰이란 말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자체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계속 러시아 에너지 구매 중단을 요구했는데 헝가리가 가장 논란이에요. 근데 헝가리는 내륙 국가니까 LNG 터미널 건설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있어야지. 근데 바닷가가 없으면 이제 저게 힘들죠. 근데 헝가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르반하고 트럼프도 친해요. 그래서 이제 저것 자체도 실행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트럼프가 오르반을 위기에 처하게 하진 않을 거거든요. 어쨌든 아마 뭐 그건 열혈시키겠죠. 그러니까 저게 바른 대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되게 복잡한 사안이 많다 이런 것이고 트럼프의 정책 변화 배경을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는 트럼프가 젤렌스키와 만나고 네오콘의 고문인 키스 켈러그나 마이크 월츠의 조언을 받아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월제 조장을 들어보면은 뭐 러시아는 최근 몇 년간 진전이 미미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엄청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20%를 점령했을 뿐 아니고 거의 괴멸시켰거든요. 우크라이나 군을. 자기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인 이야기하고 너무 현실하고 다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고문을 잘못 선택했다. 그래서 키스 켈로그나 저런 사람들이 결국 잘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저는 저거 옛날부터 한 이야기인데 최근에는 저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저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좀 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그런데 그거는 진정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의 군사적 정치적 진전을 이제 강조해서 어쨌든 러시아 2025년도에 러시아가 조금 더 추가 진격을 할 거고
그렇게 예상이 됐고 결국은 트럼프 고문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조언을 제공해가지고 실패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그냥 트럼프가 사실상 포기하고 그냥 아예 알아서 해라 낙에 빠지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걸로 보고 지금 트럼프의 리더십도 굉장히 좀 부재한 걸로 보입니다. 자기가 올바른 사람을 못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 트럼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기가 분리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어요. 이유가 재정적인 그 나토가 무기 지원을 하고 미국은 무기 판매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게 사실은 그게 오래 지속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점은 뭔가 그러니까 자꾸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거래적 관계로 계속 전환을 하고 그러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을 계속 주는 거죠. 유럽에 부담을 주고 전쟁도 장기화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끝내지 않고 나는 빠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24시간 안에 그럼 그렇게 선했으면 좀 달라졌을 건데 지금 이따가 8달이 지난 다음에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 그 방향 설정을 한 다음에 추종을 유도해야 되는 그런 리더십이 되는데 트럼프는 계속 오락가락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봐도 오락가락 했잖아요. 그 진전이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더 큰 것은 이유가 자금이 고갈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트럼프는 그 자기 명분 확보한다고 우크라이나 자원 뭐 히토류 거래도 하고 뭐 그걸 교환 시도도 하고 했지만 평화를 하나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은 재정이 계속 고갈될 거고 안보 위협은 굉장히 커질 거고 유럽 보시면은 얼마 전에 영국에서도 거의 100만 명 모였더라고요. 그 뭐 경찰에서는 아니라 그러는데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위험하고 영국은 어느 정도 압제적인 사회인가 하니까요. 영국 국기가 윤영제이고 이제 그 하얀 바탕에 빨간색이 있는 게 이제 그 세인트 조지 깃발이거든요. 그거 이제 영국의 상징적인 거죠. 그 깃발을 흔들면 잡아가요. 깃발 흔들리는데 왜 잡아요? 자기 나라 깃발인데. 거기 잡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압제적이라는 거죠. 아, 뭐 모여서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그런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지금 뭐 그 시위 자체는 저것 때문에 했어요. 이민 반대 때문에. 영국의 이민이 1년에 한 50만 명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한 그런 게 또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하고 트럼프의 의도도 이렇게 보면은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뭐 잘된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정보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반격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말잔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방어도 안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공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자신을 연루자로 보지 않도록 트럼프는 뭐 그렇게 이제 피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게 이해는 가지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중간에 나서서 평화회담을 하게 되면은 회담을 이끌어간 트럼프가 다 덮어쓰게 돼 있어. 나중에 안 되면은. 트럼프는 그거 손해보는 일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손에 아무것도 안 묻히고 자기가 하겠다 그러니까 말로서 하겠다는 건데 해결이 안 되죠. 우리 뭐 5천억 불, 3,500불 내놔라 그거하고 비슷한 소리예요. 답답한 소리 하는 거죠. 그걸로 겁먹으면 해결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생존 문제가 걸리니까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실적 근거가 굉장히 부족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뭐 반격 시도를 해보겠죠. 어쨌든. 성공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는 반응이 굉장히 유치합니다. 뭐, 우르줄라 폰데라이언은, 자기가 외교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태도가 변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은 마음도 모르고 엉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저렇게 해야지 다른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외교가에서는 뭐 하도 뒤통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고요. 트럼프의 발언은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 정보나 무기 공급은 어쨌든 지속한다. 돈을 누가 내든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자축을 하고 있는데 현실과 좀 동떨어지고 있고 어쨌든 뭐 돈이 없으니까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결국은 러시아는 쿨하고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대응은 했는데 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요. 그래서 외교 기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평화 약속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뭐 반응을 피하는 그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상당히 외교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유엔 총회에서 이 악당인데 시리아 대통령이잖아요. 그 목다는 사람 있고 여기 있는 이제 자기 국민들 170만 명을 죽이는 사람인데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뭐 되게 어려울 겁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지만 헝가리 러시아 석유의 2.2%를 수입하는데 서유럽은 사실은 훨씬 많이 수입을 하죠. 그런데도 막 헝가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직접 안 사지만 인도를 경유해서 사거든요. 아, 유럽이 인도가 산 거를 사가지고 실제로 러시아 석유를 사나요? 유럽이 석유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뭐 그 트럼프 얘기는 그거잖아요. 러시아 거 사지 말고 미국 거 사라. 미국도 석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팔기는 파는데 그렇고 지금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잡으려는 거예요. 석유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는 마약 이야기하면서 잡아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죠. 어쨌든 지금 헝가리 입장에서는 뭐 LNG 터미널 건설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게 지리가 트럼프를 이긴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위치가 그런데 트럼프가 와서 무슨 수를 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에너지 안보 우선을 한 정책을 쓰는 거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리가 트럼프를 이긴다. 헝가리가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아무리 압박을 해도 지리적 제약 때문에 러시아 의존이 불가피한데 그런데도 계속 헝가리는 이윤회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교수님 앞으로 결국에는 제대로 된 협상 없이 전쟁은 계속될 거고 지난 1월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희생이 되셔서 나라를 유지하지 뭐 치안이라든가 뭐 어떤 생산이라든가 이런 걸 유지할 인력이 안 돼서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종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여전히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뭐 제가 11월 달에 종전될 거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냥 근거는 없고 그 수치를 가지고 대략 재보니까 그럴 거라 얘기했는데 실제로 항복해야 될 시점이 훨씬 지났는데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EU 같은 데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사실 잔인한 거죠. 사람이 매일 죽어나가는데 보시면은 매일 사상자가 1,500명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한 달 45,000평이잖아요. 그게 뭐 엄청난 숫자예요. 그 사람들이 불구가 되거나 죽거나 하는 건데 저거를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네들 자존심이나 이해관계나 따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끝내야 되는데 지금 하도 오래 전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물리적으로 끝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세 관련해서 압박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북한이 지금 계속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러시아 기술도 네. 받고 뭐 AI 드론도 만든다고 하고 그럼 우리나라는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지금 우리는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거든요. 그거는 정책적인 실수입니다. 실수기 때문에 빨리 새 정권이 출범해가지고 지금 아직 얼마 안 됐을 때 빨리 지금 그 제재에서 탈출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도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크라이나 지원 연락관 그룹 빠지고 러시아 제재를 철회하고 사실 이 전쟁의 근원을 잘 알아가지고 그대로 빨리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큰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도와준 것만 해도 상당한 액수를 도와주고 포탄도 뭐 빌려줬는지 팔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원해줬고 결국은 푸틴이 그걸 계속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을 손들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하고 거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안 하고 좀 기다렸는데 전혀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북한에 쳐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어떤 전쟁이 발생하거나 어떤 상황에 몰리면은 북한 뒤에 러시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공격해 왔는데 한미연합군이 가가지고 공격을 저지하고 다시 올라가 역습을 해서 옛날 통일을 달성한 그런 개념으로 작전을 하려고 해도 러시아가 버티고 있잖아요. 네. 옛날에 중국만 해도 겁났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보라는 측면에서 계속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한일 관계를 복원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질질 끌고 그냥 갈 상황이 전혀 아니고 냉철하게 판단해가지고 이 전쟁의 이해관계 그리고 전쟁의
옳고 그름, 의로우나 나쁘냐 이 관계도 정확하게 다시 재판단해가지고 빨리 한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를 뭐 경제적인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안보상의 이유고 외교상의 이유도 지금 전쟁을 벌려가지고 전쟁의 당사자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네. 대리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리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얼마나 웃깁니까? 바이든이 했는데 자기 전쟁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대주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우리가 결의나 원칙을 안 지키면은 그 다음에 우리 뭐 그 투자 협상이나 뭐 관세 협상이나 앞으로 뭐 협상이 있을 때 계속 질질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고 우리의 동맹이고 하지만은 원칙에 맞지 않으면은 우리가 확실히 결의를 보여줘야지 리스펙트도 받고 우리가 다음으로 여기적으로 움직일 공간이 커집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6.25 전쟁 때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신생 독립국가가 전혀 아니고 지금 70, 80년 동안 성장해가지고 엄연한 중견국가 선진국이 들어있는 나라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옛날에는 사람들 몰랐지만 지금 아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저 폐쇄돼 가지고 자기 정권 유지에 급급한 김정은 정권보다 지금 우리가 외교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어째 보면은 보십시오. 그 전성절 때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모디하고 뭐 걸어갔잖아요. 맨 앞열에 걸어가더라고요. 그 꼴란 뭐 병사 몇 명 보내가지고 그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라고. 그래서 뭐 일본은 러시아하고 전쟁도 했고 하니까 그리고 영토 분쟁도 있고 하니까 관계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러시아하고 뭐 그런 관계가 없어요. 6.25 때도 뭐 러시아가 장비도 대주고 했지만 엄연하게 전쟁 자체는 그 중국이 들어와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 옛날에 사사로운 건 있지만 그래도 지난 30년 가까이 35년인가요? 어쨌든 한소 수교 이후에 러시아하고 관계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하고 척을 질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금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가 이익 관계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빨리 되돌려 와야 됩니다.